벚구경 개송 21번에서 23번입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벚구경 이야기 제2장 불방일. 첫 번째 이야기 마간디아와 사마와티 왕비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사카의 현재생. 고사카 7번이나 버려지다. 고사카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양분이 고갈되어 33천에서 죽어 고산비의 기생의 모태에 들었다. 어느 날 기생은 아들을 낳자 하녀에게 말했다.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입니다, 마님. 그러면 아기를 낡은 강주리에 담아서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라. 기생은 갓난 아들을 내다 버렸다. 기생들은 딸인 경우에는 잘 돌보고 키우지만 아들은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딸만이 가업을 이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까마귀와 개들이 버려진 아기를 먹어 치우려고 떼지어 몰려왔다. 하지만 과거 생에 벽지부를 그리워하며 짖었던 공덕으로 어떤 짐승도 감히 아기에게 덤벼들지 못했다. 그때 한 남자가 오다가 까마귀와 개들이 떼지어 몰려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갓난아기가 광주리에 담겨 있었다. 그는 예쁜 아기에게 반해서 광주리를 집어들었다. 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때 마침 꼬산비의 제정관이 왕궁으로 가다가 제사장이 왕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제사장님, 오늘은 별자리를 관찰해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정관님. 우리가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 외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제정관이 될 아이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정관의 아내가 만삭이었으므로 그는 즉시 집으로 사람을 보내 물었다. 가서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왕을 알련하고 집으로 돌아와 깔리라는 하녀를 불러 천냥을 주면서 말했다. 이 성을 샅샅이 뒤져서 오늘 태어난 아기를 데려오너라. 그녀는 성을 온통 뒤져서 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 주인에게 물었다. 아기가 오늘 태어났습니까? 오늘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저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점점 늘어나서 결국 1,000냥을 주고 아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정관에게 넘겼다. 제정관은 아기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생각했다. 딸이 태어나면 아기와 결혼시키고 그를 제정관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죽여야겠다. 며칠 후에 아내가 아들을 낳자 제정관은 생각에 잠겼다. 데려온 아기가 없다면 내 아들이 제정관 자리를 차지하겠지. 그러니 아기를 없애버려야겠다. 제정관은 깔리를 불러 말했다. 이 애를 목장으로 데리고 가거라. 목장 주인이 축사해서 문을 열고 소를 밖으로 내몰 때를 기다려 문간에 뉘어 놓아라. 그러면 소가 아기를 짓밟아 죽일 것이다. 소가 밟아 죽이는지 죽이지 않는지 정황을 잘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여라. 그녀는 아기를 축사로 데리고 가서 문이 열리자 문간에 뉘어 놓았다.
보통 때에는 우두머리 항소가 맨 뒤에 나왔다. 그러나 이날따라 우두머리 항소가 맨 먼저 나와서 네 발로 아기를 감싸고 말뚝처럼 서 있었다. 수백 마리의 소들이 항소의 옆구리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목장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생각했다. 이 항소가 항상 맨 뒤에 나왔는데 오늘은 맨 처음 나와서 저렇게 말뚝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니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니 갓난아기가 항소의 배꼽 아래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기에게 반해서 품에 안고 말했다. 난 오늘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깔리가 재정관에게 돌아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자 재정관이 말했다. 목장 주인에게 가서 천냥을 주고 아기를 데려오너라. 그녀는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서 재정관에게 주었다. 깔리야, 어두운 새벽에 무역 상단이 500대의 수레를 끌고 출발할 것이다. 아기를 바퀴가 지나갈 자리에 뉘어놓아라. 소에 밟혀 죽든 바퀴에 깔려 죽든 잘 관찰하고 와서 보고하여라. 그녀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바퀴가 지나갈 곳에 뉘어놓았다. 상단의 대장이 모는 마차가 제일 먼저 왔다. 마차의 소들이 아기가 누워있는 곳 가까이 가서는 멍에를 흔들어 떨어뜨렸다. 주인이 다시 멍에를 씌우고 몰려고 해보았지만 소들은 다시 멍에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인과 소가 실랑이 하는 가운데 해가 솟았다. 왜 소들이 이러는 거야? 주인은 길을 내다보다가 아기를 발견했다. 오 세상에, 내가 끔찍스러운 잘못을 저릴 뻔했군. 그는 아기를 주워들고 기품에 차서 말했다. 나는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기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깔리는 즉시 재정관에게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다. 재정관이 말했다. 그 대상의 대장에게 가서 천냥을 주고 아기를 다시 데려오너라. 그녀가 아기를 데려오자 재정관이 말했다.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하장터의 숲풀에 뉘어놓아라. 개들에게 뜯어먹히든 야차에게 잡아먹히든 죽을 것이다. 살아나거나 살아나거나 죽거나 간에 잘 지켜보고 돌아와 보고하여라. 그녀가 아기를 하장터에 데리고 가서 숲풀 위에 내려놓고 한쪽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개도 까마귀도 야차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친척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보호하는가? 그를 보호하는 것은 전생에 개였을 때 벽지부를 그리워하며 치셨던 공덕이다. 그때 염소치기가 수천 마리 염소를 몰고 하장터 옆을 지나 목조지로 가고 있었다. 한 마리 암염소가 숲풀 속으로 들어가 풀과 잎사귀를 뜯어 먹으며 지나가다가 아기를 보자 무릎을 꿇고 아기를 핥았다. 염소치기가 소리를 질렀다. 워이, 워이. 하지만 염소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염소치기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중얼거렸다. 내 이놈의 염소를 두들겨 패서 끌고 나와야겠다. 그는 염소가 무릎을 꿇고 아기를 핥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기에게 반해서 품에 안아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기를 안고 떠났다. 깔리가 재정관에게 되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하자 재정관이 말했다. 염소치기에 가서 천냥을 주고 아기를 다시 데려오너라. 그녀가 아기를 데리고 오자 그가 말했다. 아기를 데리고 강도의 절벽이라고 알려진 산 꼭대기로 가서 절벽 아래로 내던져 버려라. 그러면 혁고 그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여라. 그녀는 산 꼭대기에 있는 강도 절벽으로 가서 아기를 절벽 아래로 던졌다. 절벽 아래에는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나무 위는 나무를 휘감고 지나가는 군자풀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다. 아기는 두툼한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군자풀 위에 떨어졌다. 이날 죽새공업자가 주문을 받아 아들과 함께 대나무를 자르기 위해 숲에 들어왔다. 그들이 일하려는 순간 대나무가 흔들리며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는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 둘러보다가 아기를 발견했다. 그는 아기를 주워들고 기뻐 외쳤다. 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깔리는 재정관에게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자 재정관이 말했다. 죽새공업자에게 가서 천냥을 주고 아기를 데려오너라. 그녀가 아기를 데려왔다. 재정관은 수차례
죽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양아들로 잘 자라나 소년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꼬사카였다. 그는 재정가는 눈의 가시와 같았다. 재정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재정가는 그를 감쪽같이 죽일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옹기장이를 찾아가 말했다. 언제 내 가마에 불을 붙이는가? 내일 붙입니다. 내가 천냥을 줄 테니 한 가지 일을 해주려나?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주워온 아이가 하나 있네. 내일 그 애를 보낼 테니 날카로운 도끼로 조각 내어 옹기에 넣고 가마 속에서 구워버리게나. 여기 천냥이 있네. 이건 계약조로 주는 것이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추가로 보답하겠네. 좋습니다. 옹기장이는 계약에 동의했다. 다음 날 재정가는 고사카를 불러 옹기장이에게 보냈다. 어제 내가 옹기장이에게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었다. 가서 아버지께서 주문한 일을 내일까지 끝마치랍니다. 라고 말하고 오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사카는 옹기장이 집으로 가는 중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재정가의 친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재정가의 친아들이 고사카를 보자 말을 던졌다.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 심부름으로 옹기장이 집에 가는 중이야. 내가 갔다 올 테니 넌 여기 남아서 내 대신 구슬치기 좀 해라. 이 녀석들이 내 돈을 다 따버렸어. 내가 도로 따서 나에게 돌려줘. 아버지가 나 물하실 거야. 형,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말을 전해주고 올게. 돈을 많이 잃었거든. 돌아올 때까지 형이 내가 잃은 것을 전부 다 주어야 해. 고사건은 구슬치기 선수였다. 그래서 친아들이 그렇게 졸랐다. 고사카는 어쩔 수 없이 친아들을 옹기장이에게 보내고 대신 구슬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옹기장이에 가서 아버지가 주문한 일을 내일까지 끝내랍니다. 라고 말하고 와라. 일이 재정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정간의 친아들이 양아들 대신 옹기장이에게 갔다. 옹기장이는 재정간이 지시한 대로 그를 죽여서 가마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고사카는 하루 종일 구슬치기를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 재정가는 고사카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놀라 물었다. 너 옹기장이에게 다녀왔느냐? 고사카는 동생을 옹기장이에게 보내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오, 통탄할 일이로다. 재정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 혈관에서 피가 곧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옹기장이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대며 울부짖었다. 오, 옹기장이여, 날 죽이지 말게, 날 죽이지 말게. 옹기장이는 울부짖는 재정관을 보고 말했다. 주인마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일은 끝났습니다. 재정관에게 태산 같은 슬픔이 몰려왔다. 재정관은 결국 이렇게 커다란 괴로움을 겪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다. 악의가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해를 끼친다면 10가지 괴로움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당하리라. 처절한 고통과 재산의 상실, 불구, 중병, 정신병에 걸린다. 형벌, 모함, 가족의 죽음, 잦은 재산 피해를 당하거나 집이 불탄다. 그런 후에도 못된 자는 목숨이 닿으면 지옥에 태어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재정가는 고사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죽일 수 있을까?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냈다. 이 녀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개의 마을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보내서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는 감독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이 녀석은 내가 주워 기른 아들이다. 이 녀석을 보낼 테니 죽여서 시궁창에 던져버려라. 일이 잘 되면 내가 후하게 보답하겠다. 그는 고사카를 불러서 말했다. 사랑하는 고사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100개의 마을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단다. 이 편지를 그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재정가는 고사카의 옷 가장자리에 편지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고사카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재정가는 글을 죽일 공리만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고사카에게 글을 가르칠 생각을 했겠는가?
고사카는 자기 옷에 묵혀있는 살인 청부 편지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여행용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용 도시락은 필요 없다.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내 부자 친구가 살고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먹고 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고사카는 아버지에게 절하고 출발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여 부잣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 찾아갔다. 부자의 아내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수도에서 오는 길입니다. 누구네 아들이냐? 재정관의 아들입니다. 부인. 그러면 그대가 고사가로군. 그렇습니다, 부인. 부인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에 마음에 쏙 들었다. 부인에게는 15, 16세쯤 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딸이 하나 있었다. 부모는 딸을 보호하려고 7층 꼭대기 방에 살도록 하고 심부름하는 시녀를 딸려주었다. 그때 딸이 시녀에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러 가 심부름을 보냈다. 어머니가 7층에서 내려오는 시녀를 보고 물었다. 어디 가는 중이냐? 아가씨의 심부름을 가는 중입니다, 마님. 심부름은 잠시 미루고 여기 잠깐 오너라. 이 청년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고 발을 닦고 기름을 발라주어라. 그리고 침대를 마련해주고 나서 심부름을 가거라. 시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시녀가 돌아왔을 때 딸은 늦게 돌아온 것을 꾸짖었다. 화내지 마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재정관의 아들 고사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심부름을 갔어요. 재정관의 아들 고사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격한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나와 온몸을 떨리게 했다. 그녀는 과거 생의 꽃두 한라카, 지금의 고사카의 아내였다. 그때 그녀는 벽지불에게 한 종지의 쌀로 밥을 지어 공양 올렸고 그 공덕으로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것이다. 고사카라는 말만 듣고도 사랑의 감정으로 흥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든 금생의 새로운 만남이든 사랑은 물속의 수련처럼 피어난다. 딸이 시녀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든 옷에 편지를 달고 있어요. 무슨 편지일까? 그녀는 궁금해서 고사카가 자는 틈을 타 살그머니 내려와서 옷에서 편지를 뜯어내어 가지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어 방을 환하게 밝힌 다음 편지를 읽었다. 오 세상에! 그녀는 흥분해서 소리 질렀다. 이런 바보, 자신을 죽이라는 살인 청부 편지를 옷깃에 매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니. 내가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재정관의 이름으로 새로 썼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 고사카입니다. 그에게 100개의 마을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부자 친구 딸과 결혼시키도록 하시오. 마을 한가운데 거주할 2층 집을 지어주도록 하시오. 집 주변에 담장을 높게 치고 보초를 세우고 철통같이 보호하시오. 이 일을 다 완수하고 나면 시키신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라고 소식을 보내시오. 그러면 후하게 답하겠소. 그녀는 다 쓴 편지를 곱게 접어서 고사카의 옷에 원래대로 꿰매주었다. 한낮까지 잠을 푹 자고 난 고사카는 일어나서 밥을 먹고 길을 떠났다. 그날 늦게 마을에 도착한 그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 감독관을 만났다. 고사카야, 여기 웬일이지?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고사카야, 어디 한번 편지를 볼까? 편지를 나에게 다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감탄을 연발했다. 자, 보거라. 주인 어른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여기 나의 장남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라 라고 쓰여 있구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집 지을 나무와 집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즉시 가져오도록 하시오. 편지에 쓰인 대로 감독관은 마을 한가운데 집을 세우고 100개의 마을에서 선물을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부자 친구 딸과 결혼식을 올리게 하고 나서 재정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시키신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재정관은 이 말을 듣고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시킨 일은 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니. 마지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낙담과
자신의 친자식이 죽은 데 대한 슬픔이 겹쳐지자 재정관에게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 설사병이 도졌다. 부자의 딸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재정관에게서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말해라. 재정관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천하게 주어 기른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사에게 말했다. 집사여, 아들을 보고 싶네. 하인을 보내 아들을 오라고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부자의 딸은 수도에서 하인이 도착했단 말을 듣고 응접실로 불러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재정관이 중병이 들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마님. 재정관께서는 아직 힘이 남아있으신가 아니면 쇠약해지셨는가? 힘도 남아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마님.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는 하인에게 방을 내주고 돈을 주면서 말했다. 내가 보낼 때 가도록 하게. 그때까지 이 방에 머물러 있게. 재정관이 집사를 불러 말했다. 아들에게 아직 말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주인어른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게. 집사는 또 한 사람을 보냈고 부자에 따라 먼저 뻔해온 사람에게 한 것처럼 방을 내주고 머물도록 했다. 재정관의 병세가 점점 나빠졌다. 재정관의 방에 요강단지가 하나 들어가고 다른 요강단지가 나왔다. 재정관이 또다시 집사에게 물었다. 아직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어른.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게. 집사는 또 한 사람을 보냈다. 세 번째 사람이 왔을 때 부자의 딸이 물었다. 재정관의 병세가 어떤가? 병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습니다. 요광단지 하나가 들어가고 또 다른 요광단지가 나왔습니다.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단지 가벼운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100개의 마을에서 보내온 선물들을 가지고 당신 아버지를 만나보러 갑시다. 그럽시다. 선물들을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의 병이 몹시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선물들을 모두 가지고 가려면 지체될 것이니 선물을 돌려보내고 사람만 가도록 합시다. 그녀는 선물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베갯머리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발끝에 서 계십시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집 앞뒤로 보초를 세우고 철저히 경계하라. 그때 재정가는 엎드려 누워 있었고 집사는 그의 발을 문질러주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재정관의 아들은 아버지의 발끝에 서고 아내는 베갯머리에 섰다. 집사가 재정관에게 말했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는가? 여기 당신의 발끝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고 집사를 가까이 오게 해서 물었다. 내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금, 은만 따지면 4억 냥이 있습니다. 마을과 농가, 하인과 가축과 사륜, 마차와 진마차 등등 모두 합하면 10억 냥이 넘습니다. 재정관의 의도는 이 모든 재산을 고사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주겠다라는 말이 먼저 흘러나왔다. 부자의 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다. 재정관이 말을 계속한다면 다른 말이 흘러나올지도 모른다. 그녀는 슬픔에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재정관의 가슴에 엎드려 이마로 가슴을 두리고 다시 말하지 못하려 가슴을 비벼대며 슬픔을 가장한 채 울어댔다. 그 순간 재정관은 숨을 거두었다. 그들은 우데나 왕에게 재정관의 죽음을 알렸고 왕은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물었다. 그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어. 폐하 그에게 고사카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재정관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왕은 재정관의 아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궁전 정원 여기저기에 물웅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제정간의 아들이 왕을 아련하려고 왕궁으로 향했다. 왕은 궁전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왕은 고사카가 여기저기에 움푹 빼어있는 물 웅덩이를 펄쩍 뛰어 건너뛰며 가로질러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도착해서 왕에게 예를 올리고 일어서자 왕이 물었다. 그대가 고사카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 마시오. 짐이 그대를 아버지의 재정간 자리에 임명하겠소. 폐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시오. 왕은 그를 보내고 창문에 서서 그가 궁전을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고사카는 올 때는 물 웅덩이를 건너 뛰어오더니 갈 때는 뛰어넘지 않고 발이 물에 젖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갔다. 왕은 시종을 보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 고사카여, 그대가 올 때는 물 웅덩이를 뛰어 넘어오더니 갈 때는 물에 젖는데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오? 폐하, 제가 소년이었을 때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하께서 저를 고위간직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철부지 소년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이제 지위에 걸맞게 겸손하고 위엄있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현명한 자다. 지금 즉시 재정관 자리에 임명해야겠다. 왕은 그를 재정관 자리에 임명하고 그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과거에 그 아버지가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다. 고사카는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건세와 영광이 온 도시를 흔들리게 했다. 부자의 딸은 남편의 보모였던 깔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보모, 남편이 이 모든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님? 왜냐고요? 이 사람은 자기 옷에 꿰매져 있는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고 살인 청부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새로 써서 나와 결혼식을 올리게 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구해주고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었지요. 마님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마님의 남편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재정가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때문에 많은 돈이 낭비되었지요. 깔리, 재정가는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렀군요. 마차를 타고 성을 순방하고 나서 고사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얻은 이 모든 영광은 순전히 나 때문이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며 웃었다. 고사카는 그녀의 웃음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웃는 거요? 웃을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소? 그녀는 말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검을 빼들고 위협하는 흉내를 내며 말했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두 동강으로 내어버리겠소. 당신이 얻은 이 모든 영광은 순전히 나 때문에 하는 생각에서 웃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고사카는 이제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당신 말은 사실이 아니야. 고사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보모 깔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깔리, 그녀가 한 말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양아버지는 끊임없이 도련님을 죽이려고 했죠.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돈이 낭비되었어요. 도련님은 7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답니다. 마을에서 돌아와서야 재정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사카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끔찍한 죽음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는 친구를 보시 책임자로 임명해서 매일 천냥거치의 음식을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다.
복구경 개송 21번에서 23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어떤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키르기스도 그렇던데. 지도 보니까 안에 막 점박이처럼 다 뭐 타지키스탄 영토가 키르기스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그 그냥 거기 파미르고원 쪽 그쪽이 많이 그쪽에서 분쟁이 많아요. 그 예전에 소련에서 이제 임의대로 구획을 정해놓은 게 영토가 되다 보니까요. 열강들 마음대로. 영국도 식민지 많은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선충국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냐고. 선충국가 아프가니스탄도 크고 박사. 맞아요. 거기도 국경. 2022년 4월 9월에 저기 국경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다 영토 분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이 더 이제 저거죠. 아제르바이잔 안에 아르메니아 땅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국 짤 것이 그렇다고 하는데. 키르기스도 그렇던데. 지도 보니까 안에 막 점박이처럼 네. 다 뭐 타지키스탄 영토가 키르기스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그 그냥 거기 파미르고원 쪽 그쪽이 많이 그쪽에서 분쟁이 많아요. 그 예전에 소련에서 이제 임의대로 구획을 정해놓은 게 영토가 되다 보니까요. 열강들 마음대로. 영국도 식민지 많은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선충국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냐고. 선충국가 아프가니스탄도